안녕하세요. 즐기고 즐겼던 인연을 단박에 끊어버리게 만들었던 30대 여성입니다. 주변에 물어보면 다른 거 몰라도 천륜은 끊을 수 없다는 얘기들을 많이 듣는데요. 그런데 그 천륜이라는 것도 정도가 지나치면 저절로 끊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가족에게 있었던 일 때문에 천륜까지 끊어버리게 됐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손가락질할지도 모르겠지만 전 이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희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시원하게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의 상황이 있기까지 제일 큰 영향을 준 건 바로 저희 친정이었습니다. 부모님께선 처음엔 소규모 유통업을 운영하셨는데 여기저기 전국 팔도를 발로 뛰며 좋은 물건을 떼다가 파셨습니다. 특히나 아빤 발로 뛰고 땀으로 흘리며 번 돈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그런 인생 철학을 가지고 계셨고 남들보다 더 일찍 일어나 열심히 일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발로 뛰면서 소규모 사업체를 운영하던 부모님은 제가 초등학생이 되기 전 점점 수익이 많아지시게 됐고 그 덕에 저와 오빤 풍족한 지원 속에서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었답니다. 부모님도 저에겐 너무나 든든한 기둥이었지만 오빠 역시 저에겐 너무 좋은 사람이었어요. 오빤 저보다 3살이 많았는데요. 한 번도 저에게 나쁘게 대한 적이 없는 너무 착한 오빠였답니다. 주변에도 남매라고 하면 치고받고 자주 싸운다고 들었는데 저희 오빤 오히려 절 너무 예뻐했어요. 오빠가 어른이 되고 난 후론 같이 캠핑도 자주 다녔습니다. 오빠가 홀로 캠핑 가는 걸 정말 좋아했었거든요. 지금도 기억에 남는 일이 바로 오빠와 같이 바닷가 근처 캠핑을 간 거였습니다. 그때 저녁을 먹고 정리라고 차 한 잔을 마시는데 오빠가 갑자기 조용해 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조용히 앉아 있으니까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파도만 철썩철썩 치는데 그 소리가 진짜 너무 고요하고 좋았습니다. 멍하니 그 소리를 듣고 있는 모습을 보며 그때 오빠가 한 말도 기억에 남네요. 진수가 여기 엄청 좋지? 오빠가 자주 오는 곳이야. 여기 캠핑 오면 말이야. 그동안 고민하는 게 싹 사라지는 것 같다니까. 내가 이래서 캠핑을 오는구나 싶기도 하고. 어때? 오빠 진짜 좋다. 난 솔직히 캠핑 가는 게 괜한 고생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낭만 있고 운치 있네. 저번에 갔던 것도 진짜 좋았는데 여기도 진짜 좋아. 네가 좋다니까 기분 좋네. 다음에 남자친구 생기면 한번 같이 와봐. 엄청 분위기 좋다니까. 아침에 딱 해 떠오를 때 보면 그걸 보는 것만으로도 기운이 얼마나 나나 몰라. 여기서 오빠가 힘없고 가는 거야. 진숙이 너도 나중에 힘들 때 여기 한 번씩 와봐. 그때 오빠의 표정은 정말 평온하고 밝았습니다. 오빤 혼자서도 그렇게 자주 캠핑을 떠났고 좋은 곳에 갈 때마다 늘 사진을 저와 부모님께 보내주곤 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될 때면 저와 부모님까지 데리고 같이 캠핑을 가기도 했고요. 직장 생활하면서도 부지런히 가족을 챙기는 오빠를 보며 역시 오빠는 오빠구나 하는 생각도 많이 했죠. 그런데 그런 오빠에게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된 건 바로 오빠 나이가 30살이 되었을 때였어요. 그날도 어김없이 오빤 캠핑을 떠난 다음에 연락이 왔었어요. 처음엔 아빠가 같이 가기로 하셨는데 갑자기 일정이 생겨서 같이 가질 못했었거든요. 아쉽지만 다음을 기약하고 그날은 오빠 혼자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정말 믿기 힘든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바로 오빠가 세상을 떠난 채 발견됐다는 거였습니다. 사인은 일산화탄소 중독이었어요. 날씨가 쌀쌀해 난방기기를 틀어놨던 오빤 경보기를 항상 소지하고 다녔었는데 그게 고장이 났던지 경보음이 울리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게 허무하게 오빤 저희 곁을 떠나고 말았어요. 아빤 그때 자책을 정말 많이 하셨답니다. 내가, 내가 그날 같이 갔으면 우리 아들 혼자 쓸쓸하게 그렇게 가지 않았을 텐데 다 나 때문이다. 뭐가 그렇게 바쁘다고 아들이 같이 가자는 걸 가지도 않고 다 내 탓이야. 아빠, 아빠 탓 아니야.
절대 그런 거 아니야. 아니다. 다 이 못난 아빠 탓이야. 우리 아들 불쌍해서 어떡하니. 아빤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음에도 피하지 못했던 건 다 본인 탓이라며 그렇게 자책을 하고 몇 년 동안 우울해하셨습니다. 하던 일도 그때 다 정리라고 집에서 나오지도 않고 두문불출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동안 쌓아온 재산들이 어느 정도 있어 생활은 어렵지 않았지만 돈이 문제가 아니라 아빠의 마음이 저렇게 다쳐버렸다는 게 저 엄마에겐 가장 큰 걱정이었습니다. 이대로 아빠가 슬픔 속에서 헤어나지 못할까봐 고민이 많았어요. 그런 아빠의 마음을 위로해준 사람이 바로 제 남편이었습니다. 중견기업에 다니고 있던 전 30대 초반에 탄탄한 대기업에 다니던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처음엔 아빠가 별로 남편을 좋아하진 않으셨어요. 오빠가 그렇게 떠나고서 자식이라고 저 하나 남았으니 더 좋은 집안에 시집을 보내고 싶어 하셨거든요. 심지어 좋은 집안이 아니라면 차라리 시집을 안 보내는 게 낫다고 하실 정도였죠. 그런데 남편은 그런 아빠를 설득하려고 정말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때 남편이 결혼 허락을 받기 위한 일이 뭔지 아시나요? 바로 저희 집으로 매일같이 찾아가는 거였습니다. 뭔가 특별한 걸 한 건 아니지만 매일 아빠를 찾아가 같이 점심도 먹고 TV도 보고 그러며 그렇게 아빠 곁을 지켰다더라고요. 처음엔 아빠는 남편을 별로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습니다. 형이 둘이나 있고 시댁 형편이 그다지 좋지 않다 보니 제가 고생을 할 것 같다 생각을 하셨대요. 그런데 남편이 하는 행동을 쭉 지켜보시고선 다른 것보다 우리 딸 마음고생을 시키지 않겠구나 싶어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결혼하게 되면서 남편은 저희 부모님께 한 가지 약속을 한 게 있었어요. 결혼식 며칠 전 저희 집에서 밥을 먹는데 남편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장모님, 장인어른, 앞으로 제가 정말 잘하겠습니다. 사위가 아니라 장모님, 장인어른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게 제가 더 노력할게요. 그러니 지켜봐 주십시오. 자네 고맙네. 그렇게 얘기해줘서 우리 딸 앞으로 잘 부탁하네. 주절주절 길게 늘어뜨린 말은 아니었지만 남편의 그 말에 진심이 담겨 있었는지 엄만 눈물을 보이셨고 아빤 덤덤히 남편의 등을 두드려 주시더라고요. 그 후로 결혼을 하게 됐고 저희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시댁은 어려워 도움을 받긴 힘들다 보니 양가 도움은 받지 않고 저희 둘이 모은 돈으로 작은 소형 아파트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하게 되었죠. 결혼하고서 남편은 정말 저에게도 잘했지만 저희 집에도 참 잘했습니다. 휴일이면 남편은 절 데리고 친정으로 항상 가선 엄마 아빠 저녁도 먹고 오고 산책도 하고 오곤 했습니다. 넷이서 다 같이 공원에서 배드민턴을 치기도 했고요. 자, 아버님, 받으세요. 제가 서브 넣겠습니다. 아유, 김서방, 이번엔 좀 봐줘. 내가 어제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서 놀았더니 체력이 아주 꽝이야, 꽝.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아버님. 승부의 세계 냉정한 법입니다. 그렇게 남편이 저희 집을 살뜰하게 챙겨준 덕에 엄마 아빠는 오빠 잃은 슬픔에서 조금씩 벗어나게 되었죠. 그래서 저희 아빠는 더욱 남편을 좋아하셨어요. 남편과 술 한잔 기울일 때면 아빠는 항상 남편에게 고마움을 전하곤 했었고요. 자, 우리 사위, 한 잔 받게나. 오늘 정말 자네 덕분에 행복하고 즐거웠네. 우리 아들 그렇게 떠나고서 늘 아쉬웠던 게 딱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뭔 줄 자네는 아는가? 아쉬운 거요? 어떤 게 제일 아쉬우세요?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술 한 잔씩 하는 거. 그땐 우리 아들도 바쁘고 나도 바쁘고 그러다 보니 같이 마주 앉아 오순도순 얘기 나누며 술 한 잔 하는 것도 드물었어. 왜 그렇게 사는 것만 급급했는지. 그래도 이렇게 사위랑 한 잔 마시니 참 좋구만. 아버님, 전 아버님, 어머님, 제 부모님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절 아들이라 생각하시고 편하게 대해주세요. 그렇게 살갑게 대하는 남편을 저희 부모님께선 무척이나 예뻐하셨죠. 별일이 아니더라도 남편이 좋아하는 고기를 잔뜩 사다가 보내주시기도 하고
남편이 평소에 운동하는 걸 좋아하는데 스포츠 용품 같은 걸 좋은 걸로 사다 선물로 챙겨주시기도 했어요. 사실 남편은 그런 저희 부모님께 너무 감사해 했습니다. 시댁은 항상 형편이 좋지 않았거든요. 남편이 학창 시절엔 항상 시숙네가 쓰던 물건을 물려받아 새 물건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시부모님께선 작은 식당을 하셨는데 시부는 일은 잘 안 하셨고 늘 막걸리를 드시며 노느라 바쁘셨고 시모 혼자 작은 식당을 힘들게 운영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두 시숙 역시 사정이 힘든 건 마찬가지였어요. 20대 초반에 사고를 쳐서 일찍 결혼을 했던 큰 시숙은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었고 늘 형편이 빠듯했습니다. 둘째 시숙은 저희가 결혼하기 전에 이혼을 한 상황이었고요. 시숙네는 가끔씩 보면 좀 경우 없고 배려심이 없었지만 그래도 시부모님만큼은 저에게 잘해주셨습니다. 한 번은 시모가 손목을 다치셔서 혼자 힘들게 식당 일을 하시길래 쉬는 날 시모를 도와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땐 시모께서 저에게 무척이나 고마워하셨답니다. 아가, 고맙다, 고마워. 너 아니었으면 오늘 어떻게 일을 했나 몰라. 네 시애비는 어디 갔는지 아침부터 사라지고 없고 나 혼자서 어쩌나 했는데 참 고맙다, 고마워. 아니에요, 어머님. 힘드시면 아버님한테 옆에 계시라고 얘기도 하고 그러세요. 어머님 혼자 이렇게 힘들게 하시잖아요. 아유, 그러게나 말이야. 남자가 셋씩이나 있어도 아주 그냥 쓸모가 없다, 쓸모가. 그래도 이렇게 너라도 있으니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고맙다. 처음엔 이런 시모의 말을 들으며 그래도 마음만은 넓으신 분이구나 생각했습니다. 문제는 시숙네였어요. 시숙네는 형편이 별로 좋지 않다 보니 대기업에 다니는 남편을 무슨 지갑처럼 사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초반엔 잘 알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퇴근하고서 집에 와선 심각하게 얘기한 게 있었습니다. 바로 첫째 시숙네 아들이 크게 아프다는 거였어요. 큰형이 한 3천 정도 필요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지? 조카가 사고 나서 크게 다쳤나 보더라고. 그래서 수술도 받아야 하고 이후에 재활도 해야 하는데 보험 든 것도 없고 죄다 생돈 나가게 생겼다고. 어떻게 해야 될까? 뭐? 그렇게 크게 다쳤다고? 아, 그럼 치료받아야지 뭘 어떻게 해. 근데 치료받으면 괜찮은 거래? 우리가 뭐 문병이라도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다친 게 심해서 그런지 보호자 아니면 면회가 힘든가 봐. 아무리 그래도 조카 아픈 건데 우리가 좀 도와줘야 되겠지? 미안해 여보. 이런 부탁해서. 아이 미안하긴. 가족 일인데 당연히 발벗고 나서야지. 얼른 치료받고 낫는 게 먼저지. 그땐 조카가 크게 아프다는 소식에 앞뒤 잴 것도 없이 그 돈을 빌려줬었습니다. 그 어떤 누구가 가족이 아프다는데 딱 잘라 거절을 하겠어요? 거기다 어른도 아니고 아이가 아프다는데 차마 모른 척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반전은 따로 있었더군요. 한 달 뒤 그렇게 위독하다던 조카가 팔에 깁스를 하고서 시댁에 나타난 거였습니다. 저와 남편은 너무 황당해하고 있는데 큰 시숙이 진짜 아무렇지 않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큰형, 뭐야? 진혁이 아프다고 한 거 아니었어? 크게 다쳤다며? 봐봐, 크게 다쳤지. 팔에 깁스했잖냐. 아유, 제가 날 닮아가지고 오토바이 빠져선 아유, 큰일 날 뻔했지. 뭐라고? 그럼 그때 빌려간 돈은 그건 뭔데? 아이, 다 쓸 데가 있어 그런 거야. 뭘 지나간 일 가지고 갖다 붙어야. 너무나 뻔뻔하게 얘기하는 큰 시숙을 보며 진짜 황당해 말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큰 시숙네 아인 오토바이를 타다가 사고가 나서 다친 거였고 그걸 크게 부풀려 가지고 시숙은 저희 남편한테 돈을 빌려간 거였습니다. 진실을 알고 나서 남편은 큰 시숙에게 돈을 갚으라고 얘기를 했지만 차일필 미루기만 하더라고요. 애시당초 3천까지 필요한 일이 아니었다면 돈을 빌려주지도 않았을 거라며 남편이 얼마나 속상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큰 시숙만 이랬으면 다행일 겁니다. 작은 시숙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작은 시숙은 이혼하고서 혼자 살고 있었는데 이혼을 당한 이유도 채무가 정말 많아서였어요. 뭘로 그렇게 빚이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다 같이 모여 밥을 먹기로 한 날이면 작은 시숙은 뒤늦게 만칠해서 오곤 하더라고요. 아유, 재수 씨 왔네. 아우, 머리야. 엄마, 나 물 좀. 아휴, 이놈의 자식 정신 좀 차려. 언제 정신 차릴래? 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술이나 퍼먹고 돌아다닐 거야? 내가 며느리 보기 민망해서 원. 아유, 왜 엄마 나한테 그래? 내가 뭐 이혼하고 싶어서 이혼했어? 나도 사는 게 힘들다고. 힘들어. 그러더니 현관에 벌러덩 누워 그대로 잠들어 버린 작은 시숙을 보며 깜짝 놀라기도 했습니다. 이런 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항상 가족 모임을 하게 되면 작은 시숙은 이런 식이었죠. 같이 밥도 먹기 전에 이미 술에 만취했을 때가 대부분이었고요. 그렇게 생활하는데 생활이 나아질 리가 없었죠. 그러다 제가 결혼한 지 2년쯤 됐을 때 작은 시숙에게도 일이 생겨버렸습니다. 바로 직장에서 잘리게 된 거였어요. 빚은 빚대로 계속 쌓이고 신용 불량자까지 돼서 길거리에 나앉게 되자 작은 시숙이 울며불며 저를 찾아와 사정한 적이 있었습니다. 재수 씨, 저 한 번만 도와줘요. 지금 일이 잘려서 당장 수입은 없는데 진짜 나중에 꼭 성공해서 돈 배로 갚을게요. 네? 저 이러다가 진짜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다니까요. 얼마나 필요하신데요? 당장 급한 돈이 어느 정도신데요? 2천만 원이요. 우선 급한 돈만 그렇고 일단 그것만 끄면 숨통은 좀 트일 것 같은데 좀 도와줘요. 내가 진짜 앞으로 열심히 일해서 갚을게요. 그렇게 울며불며 사정하는데 어떻게 거절할 수도 없더라고요. 실제로 빚도 많고 직장에서도 쫓겨나 살던 집에서도 나와야 하는 상황이라 거짓말도 아니었어요. 그래도 가족이니 이렇게 도와주면 사실 정신 차리고 새 삶을 잘 살 거라고 그때는 믿었습니다. 그렇게 2천만 원을 도와주게 됐는데 처음엔 진짜 성실하게 일하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근데 작은 시숙이 뭘 하고 있었는지 아시나요? 여러분들 아마 길거리 지나가다 보면 성인 게임방이라고 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바로 거기서 하루 종일 시간을 축내다 오는 거더라고요. 그걸 알고선 진짜 두 시숙 모두 답이 없다는 걸 그때 딱 알게 되었죠. 그래도 가족이라서 내민 손이었는데 이걸 어떻게 이렇게 배신을 하는지 그때부터는 아주 두 시숙에 대한 정이 확 떨어져 버리더군요. 그리고 동시에 시모가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그래도 저런 사람들이 자식이라고 감당하고 사시려고 하는 모습이 진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시모는 밤낮 없이 열심히 일하셨고 매일같이 온몸에 파스를 붙이시곤 했습니다. 어디 아프셔도 돈이 아까워 병원에도 잘 가시지 못하셨고요. 시숙네가 제대로 못 사니 시모는 70이 다 된 나이에도 일을 해야만 했는데 제가 결혼한 지 4년 차쯤 됐을 때 정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바로 시모가 식당을 하던 곳에서 나가라는 통보를 받게 된 거였어요. 당장 식당도 접어야 하는데 괜찮은 식당 자리도 찾을 수 없고 형편도 넉넉한 것이 아니니 시모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걱정이 돼 시모를 제가 찾아가면 한숨만 그렇게 쉬시더라고요. 어머님, 어떻게 건물주분이랑은 얘긴 해보셨어요? 얘긴 해봤는데 바로 나가야 된다더라. 여기 들어올 때 권리금도 안 주고 들어온 거라서 뭐 몸만 나가면 된다지만 앞으로 이제 어떻게 먹고 산다니. 이 나이 먹고 날 써줄 것도 없을 텐데 이제 어쩌니 정말. 시모의 말에 저도 걱정이 참 많았습니다. 물론 저희가 좀 도움을 드릴 수도 있었겠지만 한 번의 도움으로 끝날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저희도 그때쯤 아들이 태어나 아이도 키워야 하니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친정에 아이를 데리고 가게 됐는데 엄마 아빠가 시부모님 안부를 묻게 되었어요. 그러다 그 소식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빠가 저에게 깜짝 놀라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저 괜찮으면 사부인 식당
아빠 그 3층짜리 건물이 있지? 거기 1층에 비어있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다시 시작하신 건 어떠냐? 거기? 거기서 하면 너무 좋지. 근데 아빠 괜찮겠어? 괜찮고 말고. 괜찮지 않은 게 뭐가 있겠어. 당연히 괜찮지. 사부인만 괜찮으시다고 하면 그렇게 해서 계약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도 한 가족인데 힘들 때 도와야 하지 않겠니? 그렇게 아빠의 제안으로 시모께선 아빠의 3층짜리 건물에서 다시 식당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계약을 할 때도 진짜 남들이 보면 놀랄 정도로 파격적인 조건으로 계약을 했었어요. 월세도 다른 곳에 비해 절반가량밖에 되지 않았고 시설도 아빠가 대부분 다 해주셨습니다. 말 그대로 몸만 들어와 그냥 운영만 해도 될 정도였어요. 나중에 새로 가게를 오픈했을 때 아빤 큰 화분을 사다 개업 선물로 놓아주셨습니다. 시몬 그런 아빠에게 정말 고마워하셨죠. 사돈, 정말 감사합니다. 눈앞이 깜깜했는데 사돈 덕에 저희 살 길이 생겼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뭐 드릴 건 없고 따끈한 국밥 하나 드릴 테니 드시고 가세요. 아유, 아닙니다. 이제 손님 받으셔야죠. 전 다음에 손님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저희 다 가족 아닙니까? 힘드신 일 있으시면 언제든 편하게 얘기하시고 불편한 거 있으시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그 뒤로 엄마 아빠는 시부모님 식당에 찾아가 팔아드리기도 하고 주변에 홍보도 정말 많이 해주셨어요. 그 덕인지 식당은 생각보다 잘 됐습니다. 전에 하던 곳은 좀 낡고 오래된 식당이라 오시는 분들도 많지 않았는데 아빠 건물 자체가 위치가 좋아서 그런지 손님들도 많아지고 한 달 벌이가 전보다 2배는 더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부도 그때부턴 정신 차려서 시모와 같이 식당 운영도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시부모님이 이렇게 점점 좋아지시니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제가 결혼한 지 7년쯤 지났을 무렵부터 집안에 우환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아빠가 신부전으로 몸이 안 좋아지신 거였어요. 치료도 받으셨지만 심장 쪽이 안 좋으시다 보니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셔야 했죠. 그럴 때마다 저흰 참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아빤 저와 엄마를 안심시키려고 하시더라고요. 딸, 왜 이렇게 표정이 어두워? 아빠 괜찮어. 하나도 안 아파. 치료도 잘 받고 이제 아빠 괜찮어. 아빠, 조금이라도 이상하다 싶으면 바로 병원에 달려와야 돼. 알지? 그럼, 알았어. 이 아빠는 아주 팔팔하다니까. 아직 이빨 청춘이야.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잠깐 좀 이놈의 심장 이상이 있었던 거지. 이젠 정말 괜찮다니까 그러네. 그렇게 아빤 저를 안심시키려고 했지만 아빠의 말과는 다르게 아빠의 건강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쇠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숨이 차는 정도로 시작하다가 점점 산소 치료도 받아야 하고 각종 약들을 잘 챙겨야 했습니다. 그러다 체중이 갑자기 줄어들기도 하고 부종이 심해지기도 했었어요. 그런 모습들을 곁에서 지켜보면서 누구보다 안타까워했던 건 바로 남편이었답니다. 남편은 아빠를 위해 반차를 내거나 휴가까지 내서 같이 병원에 모셔다 드리곤 했어요. 남편에게 제가 해도 된다고 얘기를 해도 남편은 나중에 후회하고 싶지 않다며 장인어른은 자신에겐 아버지나 다름없다며 기어코 본인도 같이 병원에 다니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남편의 말이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열심히 병원에도 왔다 갔다 하며 아빠를 챙겼지만 아빠의 병세 나아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런 와중에도 시숙는 저희 아빠가 아픈 걸 아시고선 헛소리를 짓거리곤 했죠. 어느 날 시모 생일이라 시댁에 갔더니 밥을 먹던 와중 큰 시숙이 먼저 얘기를 꺼낸 게 있었습니다. 재수 씨, 아버지 아프시다면서요? 뭐 얼마나 아프신 거래요? 들어보니까 좀 심각한 것 같던데. 네, 저희 아버지가 심부전이셔서 몸이 좀 안 좋으세요. 재수 씨가 그럼 외동딸이었나? 이야, 재현이 완전 땡 잡았네.
외동딸이면 그 재산 죄다 재수 씨가 받을 거 아니야. 와, 재현이 앞으로 인생 편해지겠네. 네? 뭐라고요? 아주버님, 그런 말이 어딨어요? 아니, 뭘 내가 없는 얘기 한 것도 아니고, 뭐 재수 씨 말고 뭐 다른 형제라도 있어요? 오빠는 사람 애진작이 같다며. 어떻게 사람 면전에 대고 이런 소리를 할 수가 있는지 정말 머리끝까지 화가 났습니다. 그때 저보다 더 화를 냈던 건 남편이었어요. 남편은 얼굴이 시뻘개지더니 처음으로 큰 시숙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큰형,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재산이고 나발이고 그런 거 나 필요 없고 당장 사과부터 해. 어디서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 당장 내 와이프한테 사과하라고. 아버님 아직 정정하시고 건강하시고 형님 떠난 것도 상처인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함부로 입 밖으로 내뱉어? 얼른 사과해. 아이, 넌 무슨 그렇게 화를 내냐? 한마디 농담을 한 것 가지고. 사과하라니까. 알았어. 재수 씨, 미안합니다. 그렇게 남편이 크게 화를 내준 덕분에 시숙에게 사과를 받긴 했지만 찜찜한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어요. 사실 그땐 신경 쓸 겨를도 없었습니다. 아빠의 상태가 그다지 좋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아빤 1년가량을 투병하며 기력이 정말 많이 쇠해지셨어요. 결국에 몸이 많이 안 좋아지며 입원하셨죠. 전 그때가 아빠의 마지막일 줄은 몰랐습니다. 다시 건강하게 잘 치료받고 퇴원하실 줄 알았는데 폐렴 합병증으로 결국 세상을 떠나시게 되었어요. 갑작스런 아빠의 이별은 모든 사람들에게 충격이 됐습니다. 특히나 남편은 장례식 내내 통곡하고 오열하며 슬퍼하더라고요. 아마 모르는 사람이 봤다면 사이가 아니라 아들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남편은 무척이나 슬퍼했습니다. 근데 장례식장에 온 시댁 식구들은 슬퍼하는 기색 하나 없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장례식장에 오면 좀 비통해하고 그런 표정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무슨 맛집이라도 온 것 마냥 행동하곤 했습니다. 제가 시댁 식구들이 앉아있는 자리로 인사를 가니 다들 하는 얘기가 아주 기가 차더라고요. 오셨어요? 여기까지 와주셔서 감사해요. 아주버님 두 분 다 같이 오셨네요. 재수 씨, 당연히 와야죠. 아유, 근데 육개장이 되게 맛있네. 이거 두 그릇 먹어도 되나? 난 다른 곳보다 장례식장 육개장이 제일로 맛있더라고. 재수 씨, 저 이거 반찬 좀 더 갖다 줘요. 예. 아이, 천천히 먹어. 어차피 우리 여기 오랫동안 있어야 하는데. 예, 애미야. 우리 여기서 있을 거니까 넌 네 볼일 보거라. 아유, 재현이 쟨 왜 저렇게 운다니. 누가 보면 지혜비 갖는 줄 알겠다. 엄마, 아이, 저렇게라도 울어야지. 뭐 쟤도 다 생각이 있다니까. 그런가? 아무튼 애미야. 우리 여기 저녁까지 있을 거니까 신경 쓰지 말고 넌 가서 네 볼일 봐. 뭐가 그렇게 신이 난 건지 하하호호 웃으면서 앉아있는 시댁 식구들 보면서 솔직히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아들들이 지긋지긋하다던 시모도 웬일로 그날은 두 시숙들을 챙기며 도란도란 얘기를 나누더라고요. 장례식을 치르는 동안 정말 수많은 조문객들이 찾아오셨고 함께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시기도 했습니다. 그분들 덕분에 저와 엄마 그리고 남편은 아빠를 잘 보내드릴 수 있었어요. 그때 먼저 아빠를 편하게 보내드리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속에 담아둔 것이 있어도 꾹꾹 참고 장례를 치렀죠. 그리고 장례가 딱 끝나고서 며칠 뒤 인생의 역대급 사건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시모가 할 말이 있다며 집에 들르라고 하더라고요. 예, 에미야, 너 오늘 시간 좀 되니? 안 그래도 너랑 할 말도 있고 네가 먼저 연락 와서 얘기할 줄 알았더니 전화가 안 와서 내가 전화해봤다. 오늘 다 집에 모였는데 와서 얘기 좀 하자. 네,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드릴 말씀도 있었고 남편이랑 같이 갈게요. 그렇게 저흰 시댁으로 향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시댁에 딱 도착했더니 분위기가 좀 요상하더라고요. 시숙네도 다 모여 있었는데 제가 딱 들어선 순간 두 시숙이 설전을 벌이고 있더군요.
아, 형. 내가 3층 쓰고 형이 2층 쓰면 되잖아. 언제 높은 거 싫다더니, 아, 갑자기 왜 3층을 쓴다 그래? 야, 아무리 그래도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이 높은 거 써야 되지 않겠냐? 어차피 거기 재개발하고 그러면 더 높은 거만 올릴 수 있는데, 그때 돼서 얘기하면 되잖아. 아이, 싫어. 일단 나도 3층 쓰고 싶다고. 거기 싹 엎어가지고 가게 하나 딱 차리면 얼마나 잘 되겠어. 그러니까 형이 이번엔 양보해. 아, 이 자식이 진짜 형한테 뭔 말대꾸야? 너 진짜 혼나볼래? 그러더니 두 시숙은 진짜 명살까지 잡고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당황스러워 멍하니 그 모습을 보고 있으니 시모가 제 팔을 끌고 식탁에 앉히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어이없는 말을 쏟아내기 시작하셨죠. 아유, 쟤넨 아직 다 결정도 안 난 걸 저렇게 싸우고 있다. 예, 애미야, 네가 딱 정해줘야 되겠다. 아까부터 왜 저렇게 싸우고들 있는지 원. 그 네 아빠 건물 3층짜리 있잖니? 그거 이제 네 거잖니? 그래서 거기를 어떻게 쓸 건지 우리끼리 먼저 얘기하고 있었어. 네?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그 건물을 왜 제 거라고 하세요? 아유, 왜라니? 네가 하나밖에 없는 딸이니까 그렇지. 당연히 상속은 네가 받을 거 아니야. 보니까 거기 재개발도 들어간다는데 그 전까지만 애들 거기 쓰고 재개발하면서 재산 나눠주면 되겠네. 뭐라고요? 어머님,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그걸 지금 누구한테 나눠주라는 거예요? 설마 아주버님들한테 그걸 나눠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 어차피 네가 받을 건데 가족끼리 그런 것도 다 나누고 그래야지. 그 얘기 하다 보니까 아유, 쟤들이 아주 싸우고 난리가 났다. 그냥 차라리 네 아빠 유산 공평하게 5억씩 나눈 건 어떠니? 괜히 건물에 들어가고 자식 할 거 없이 돈으로 딱 나눠가지고 갖는 게 속 편할 것 같다. 알고 봤더니 아빠의 유산으로 시댁 식구들이 싸우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장례식장에서부터 이 사람들은 다른 게 아니라 저희 아빠의 유산을 가지고 그렇게 신나 있었더군요. 전 너무나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 얘기를 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아빠 재산을 왜 나눠줘야 하죠?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이유가 없긴 왜 없어? 우리가 가족인데. 가족끼리 힘들고 어려울 때 돕고 살아야 한다고 네 아빠가 그러지 않았니? 네 아빠도 그랬는데 넌 안 그러려고? 그러면 네 아빠가 얼마나 슬퍼하시겠어. 당연히 가족을 먼저 챙겨야지. 솔직히 네 아빠 아플 때 우리 아들이 가서 자꾸만 병원 모시고 가고 그러는 거 보기 싫었다. 그래도 가족이니까 내 꾹꾹 참고 넘어가 준 거야. 세상에 사이가 장인어른 모시고 누가 병원을 가니? 우리 아들이 그만큼 했으면 너도 그 정도 보답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너 이렇게 입 싹 닫고 모르는 척하면 나 진짜 섭섭하다. 그제서야 시몬 저에게 본색을 드러내더라고요. 사실 전 시모가 이 얘기를 꺼낼 거라는 걸 진작에 알고 있었거든요. 그때 장례식을 치르는 동안 시댁 식구들이 어찌나 유산 상속 얘기를 여기저기 떠벌리며 다녔는지 아는 지인이 그 말을 듣고 저에게 얘기를 해줬다니까요. 그걸 듣고서도 정말 기가 막혔는데 실제로 시모에게서 그 말을 들으니 너무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그때 저보다 먼저 불같이 화를 낸 건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어떻게, 다들 어떻게 이렇게 뻔뻔해? 아무리 내 가족이지만 진짜 창피해서 주변에 말도 못하겠어. 지금 이게 대체 뭐 하는 짓이야? 장인어른 유산을 왜 우리가 탐을 내는데? 엄마 진짜 제정신이야? 그리고 형들도 제정신이냐고? 아니, 재현이는 또 왜 그래? 며느리도 우리 집 사람이고 그러니까 유산도 당연히 나눠야지. 너 그래서 네 장인 병원도 왔다 갔다 한 거 아니야? 엄마가 그 꼴 보니까 얼마나 싫었는지 너 알기나 해? 뭐라고? 엄마,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해? 장인어른 장모님이면 아내가 우리 집에 얼마나 잘했는데 어떻게 그런 소리 아무렇지 않게 하냐고. 그러자 화를 내는 남편에게 시숙들도 화를 내기 시작하더라고요. 야, 김재현, 너 진짜 섭섭하다. 너 어떻게 형들을 안 챙기고 지만 살려고 그러냐? 너 설마 그 재산 너 혼자 쓰려고 그러는 거 아니지? 너 그러면 진짜 섭섭하다. 그러니까 말이야. 너 돈만 한번 보더니 이 형들이면 엄마 아빠 다 버리는 거야?
너 그런 거 아니야, 임마. 어디서 감히 가족을 버려? 뭐? 형들은 진짜 사람도 아니야. 제발 정신 차려. 도대체 뭐 하는 짓들이야? 그녀, 조카 아프다는 거 그거 거짓말이었다는 거 우리가 알면서 넘어가 주니까 만만해? 그래도 가족이라고 걱정돼서 다 해줬던 건데 도대체 형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둘째 형도 마찬가지야. 형 안쓰러워서 돈 빌려준 거 한 푼이라도 갚기라도 했어? 그런데 이렇게 엄치 없이 이런 짓까지 바래? 어떻게 하나같이 다들 똑같냐고. 내가 이 집에서 도대체 뭔데? 이 집에서 가족이긴 하는 거야? 그냥 돈줄 아니냐고. 어릴 때부터 그랬잖아. 아르바이트를 하건 일을 하건 내 돈이라면 본인들 돈처럼 막 썼잖아. 그것도 모자라 내 아내한테까지 이런다고? 그러고도 형들이 사람이야? 그러고도 사람이냐고. 남편은 그렇게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숙네는 남편을 비웃을 뿐 눈 하나 깜빡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시몬은 저에게로 화살을 돌렸습니다. 아니, 에미야, 네가 한번 말해봐라. 너 정말 너무한 거 아니니? 우리 아들 굴릴 만큼 굴리다가 이런 것도 안 해주겠다고? 네가 한번 얘기해봐라. 네가 염치가 있으면 이러면 안 되지. 우리 아들이 네 아빠한테 해준 게 얼만데. 염치요? 지금 염치 찾으세요? 그럼 어디 한번 제대로 계산해보죠. 안 그래도 저 어머니께 할 말 있었는데 이렇게 된 거 오늘 한 번에 다 정리해요. 일단 이거 받으세요. 전 그러면서 시댁에 갈 때 준비를 한 서류 뭉치들을 시모에게 내보였습니다. 그랬더니 서류를 확인한 시모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더니 경악을 하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에미야, 이게 뭐니? 아니, 이게 뭐야? 뭐긴요? 저희 아빠 건물에서 식당 하시면서 그동안 밀린 공과금이랑 월세예요. 어떻게 저희 아빠 아프기 시작한 그 시점부터 딱 안 내셨네요. 들어보니까 이미 장례식장에서 네 분이서 쑥덕쑥덕 하셨던데요. 오죽했으면 그 말 들은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일려줬겠냐고요. 뭐라고? 우리 아빠 재산을 대체 왜 나눠줘야 하는데요? 살아생전에도 이렇게 저희 아빤 어머님을 많이 배려해드렸는데 어떻게 은혜를 원수로 갚으시냐고요. 이미 월세 1년 밀리신 거 다 확인했습니다. 이 정도면 계약 해지 사유이기도 하거든요. 내용 증명 보낼 테고 응하지 않으시면 명도 소송해서 강제 집행할 거니까 그렇게 아세요. 뭐라고? 내용 증명? 아니, 너 어떻게 시어머니한테 그런 어마무시한 말을 할 수가 있니? 언젠 가족이 도우며 사는 거라며. 끝까지 뻔뻔한 말을 내뱉는 심을 보면서 전 어처구니 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네, 진짜 가족은 서로 도우면서 사는 거죠. 근데 저희 힘들 때 어떠셨어요? 저희 아빠 돌아가셨을 때 위로라도 해주셨어요? 신나서, 그 돈 받을 생각에 아주 신나서 떠들고 다녔잖아요. 그래 놓고선 뭐요? 가족? 전 앞으로 여기 가족 안 하겠습니다. 아니, 못 하겠네요. 그러니 소장 받을 준비나 하시고 나가주세요. 그제서야 시몬 당황해하며 절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옆에 있던 두 시숙과 시부도 당황하기 마찬가지였어요. 아이고, 애미야. 아니, 갑자기 이러면 어떡해. 아니, 우리 사정에 안 좋아서 한동안 월세 좀 밀린 거 가지고 그렇게까지 하면 어떡해 하니. 우리 여기서 나가면 갈 곳도 없다. 너도 알잖아. 본인 사정 그렇게 잘하시면서 어떻게 남들 사정 그렇게 모른 척 하세요? 그동안 저희 아빤 어머니 월세 밀린 거 그냥 봐주신 줄 아세요? 그렇게 배려해 주셔도 고마운 줄 모르시는데 제가 왜 가만히 있어야 합니까? 월세 안 내신 만큼 모아둔 돈 있으시겠죠? 저도 더 이상 참을 수 없고요. 절차대로, 법대로 할 테니까 불만 있으시면 법대로 하세요. 그리고선 전 시댁을 나와버렸습니다. 뒤이어 나온 남편은 무척이나 미안해 하더라고요. 전 그런 남편을 보며 정말 큰 한숨이 나왔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중간에서 잘 단돌이 했어야 하는 건데 내가 처음부터 잘 막지 못했던 것 같아. 당신이랑 어머님, 아버님이 우리 집을 얼마나 생각을 많이 해주셨는데 이렇게 보답을 하다니 정말 미안해, 여보. 당신도 결정해. 난 평생 시댁 식구들 마주치고 싶지 않아. 내 마음 변하지 않을 거야.
당신이 전 가족도 못 놓겠다면 나 당신하고 더 이상 살 수 없어. 그러니까 결정해. 여보, 나도 지긋지긋해. 나도 우리 식구들 정말 염치 없고 뻔뻔하다고 생각해. 내가 우리 집이랑 영 끊을게. 그러니까 여보, 헤어지자고만 하지 말아줘. 솔직히 남편의 말을 들으며 저도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남편은 어릴 적부터 막내라 제대로 사랑도 못 받고 형들에게 치이면서 컸었거든요. 대기업에 입사를 하고 난 후론 마침 아껴둔 돈 마냥 남편에게 돈을 죄다 뜯어가는 통에 결혼할 때도 모아둔 돈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도 남편 하나만 보고 결정한 결혼이었는데 역시나 결국엔 이렇게 돼버렸다는 게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그렇다고 남편을 탓하고 싶진 않았습니다. 그간 저와 저희 부모님께 보여준 남편의 행동과 말은 다 진심이었거든요. 남편은 그날 이후로 정말 시댁과의 연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법적 절차를 밟게 되는 동안 모든 걸 다 도와주었어요. 먼저 밀린 월세며 공과금 내역으로 명도 소송을 진행하고 강제 집행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때서야 시모는 저에게 연락이 와서 다짜고짜 화를 내더라고요. 얘, 너 끝까지 이럴 거니? 아니, 어떻게 네가 이럴 수가 있어? 고작 그 월세 안 냈다고 거기서 내쫓아? 내가 순순히 나갈 거라고 생각하니? 네 아빠가 나더러 거기서 식당 하라고 한 거였잖아. 근데 왜 네가 난리야? 뭐라고요? 아빠가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건 다 어머님을 생각해서였어요. 이렇게 월세 밀리면서 장사하라고 하신 게 아니라요. 너 진짜 치사하다, 치사해. 너 우리 아들도 모자라. 내 식당까지 다 뺏으려고 하는 거야? 아,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너 얼마나 잘 사나 내가 두고 볼 거야. 가난한 임차인 이런 식으로 대하는 게 얼마나 못된 일인지 네가 알아? 내가 이거 여기저기 다 소문낼 거니까 그렇게 알아. 그러더니 시몬 화를 내다 못해 먼저 전화를 끊어버리시더군요. 역시나 달라진 게 하나 없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 그래도 전에 그렇게 얘기를 하면 사과라도 한마디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신들이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내내 본인들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하다고 생각한다는 게 그저 기가 막힐 뿐이었답니다. 그래서 전 더 냉정하게 강제 집행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미납금 청구 소송까지 진행했죠. 결국 시모의 식당은 아빠의 건물에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그러니 시모는 정말로 동네방네 며느리가 자기를 쫓아내네 어쨌네 얘기를 하고 다녔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을 그 누가 듣겠습니까? 아빠가 생전 그 주변 상인분들에게 얼마나 잘했는지 시모는 몰랐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가족 흉을 보고 다니는 시모에게 오히려 다른 상인들이 화를 내고 욕을 했다더라고요. 그제서야 시모는 뭔가 정말 잘못됐다는 걸 느꼈는지 한 번을 안 사던 과일을 사들고서 왔더라고요. 그때 마침 엄마가 저희 집에 있었던 터라 시모가 온 걸 같이 보게 됐습니다. 시모는 엄마를 보더니 더욱 어쩔 줄 몰라 하며 얘기를 했어요. 아이고, 사부인, 어떻게 여기로 오셨네요. 제가 참으로 죄송해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뭔가 오해가 생긴 것 같은데 오해 좀 풀려고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오해요? 그렇게 저희 딸에게 윽박지고 소리쳐 놓고선 이제 와서 오해라고 하는 겁니까? 도대체 무슨 오해가 쌓이면 며느리들 그렇게 소리를 치시나요? 들어보니 저희 남편 건물에서 1년 동안 월세도 안 내셨다는데 그것 때문에 쌓인 오해가 있다는 겁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요. 제가 다 내려고 했는데 저도 그 경황이 없다 보니까. 경황이 얼마나 없으시면 남의 장례식장에 와선 유산이 어쩌고 재산이 어쩌고 그러셨어요? 전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아시나 본데 저도 다 들었습니다. 자식한테 그러지 마시고 어디 어른들끼리 한번 얘기를 해보시죠. 그렇게 참고 참았던 엄마가 소리를 치자 시몬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푹 숙이고 있더라고요. 저한텐 그리 무섭게 화내던 시모가 엄마에겐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는 모습이 참 기가 막혔고요. 엄마도 그 모습이 기가 막혔는지 시모에게 한 소리를 했습니다. 이보세요. 지금까지 사돈되기 힘들고 어려우니 저희가 배려를 많이 해드렸습니다만 앞으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호의를 권리로 알고서 이러는 건 더 이상 못 봐주겠네요.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그 건물명이 이제 제 겁니다. 제가 관리하는 거니까 밀린 월세 청구 들어간 거 제대로 갚으세요. 아유, 사부인, 저희가 지금 너무 힘들어서 더는 할 말 없습니다. 이만 가주시죠. 사부인, 사부인. 결국 시모는 남편의 손에 이끌려 나가야만 했습니다. 나중에 시모를 보내고서 돌아온 남편은 정말 면목 없어 하더라고요. 장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것까지 보여드리고 싶지 않았는데 정말 죄송해요. 아닐세. 그나저나 여기서 이렇게 지내면 내가 보기엔 자네 집안 사람들이 내내 쫓아올 것 같은데 이걸 어쩌면 좋은가. 그래서 말인데요, 장모님. 저희 장모님 댁에 들어가 지내면 안 되겠습니까? 장모님 혼자 지내시는 것도 많이 신경 쓰이고 아내도 저도 그러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장모님만 괜찮으시다면 장모님 댁으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아니, 자네 그거 정말인가? 우리 집에 들어와 살겠다고? 네, 누구보다 저를 아껴주시고 많이 챙겨주셨는데 앞으로는 제가 사위로서, 아니, 아들처럼 장모님 모시고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그 이후로 친정으로 들어가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친정에 들어가고선 남편이 얼마나 살뜰하게 저희 엄마를 챙겼는지 모릅니다. 꼬박꼬박 엄마 건강을 챙기고 거기다 운동할 때도 같이 엄마랑 산책도 매일 나간답니다. 밥을 딱 먹고 나면 제일 먼저 남편이 하는 일도 엄마 운동복을 챙기는 거예요. 자, 장모님, 이제 일어나시죠. 나가서 걸으셔야죠. 바로 앉으면 안 되세요. 얼른 일어나세요. 아유, 김서방, 조금만 쉬다가 아직 소화도 안 됐는데 잠깐 앉아서 차도 마시고 하다가 나가면 되지. 아유, 안 됩니다. 운동은 바로바로 해야죠. 운동 다녀오면서 저희 요 앞에 장모님 가고 싶다던 카페 들릴까요? 그러면 되시겠죠? 어머, 어떻게 알았대? 나 거기 가고 싶어 하는 거 자네가 어떻게 알았어? 그래, 그럼 바로 출발하자고. 그렇게 엄마와 남편은 정말 잘 지내고 있습니다. 남편은 사위로서 아들로서 저희 친정에 너무 잘하고 있고, 거기다 남편과 아빠로서도 잘 해내고 있어요. 시댁은 어떻게 됐냐고요? 큰 시숙도 결국엔 이혼을 당하고 시댁에 들어오게 됐답니다. 원래도 큰형님과 사이가 안 좋아 거의 별거 하듯 지냈었는데 완전히 끝이 나서 조카 큰형님이랑 지낸다더라고요. 작은 시숙도 다 시댁으로 들어와 사는데 들어보니 여전히 다들 정신 못 차리고 그렇게 서로 탓하며 살고 있답니다. 본인들이 잘못한 건 생각도 안 하고 그렇게 남탓만 한다더라고요. 아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서로가 서로의 지옥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종종 남편을 통해 시모가 연락이 오곤 하지만 남편은 아예 반응도 하지 않고 있어요. 그 착하고 좋은 아들이 이렇게까지 등을 돌리게 된 건 다 본인들 잘못이라고 제발 깨닫기만을 바라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하늘에는 아빠와 오빠가 서로 만나 우리가 갈 때까지 행복하게 그곳에서 잘 지내고 있었으면 좋겠네요. 요즘 엄마가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 건강이 많이 약해지셨는데 다른 것보다 건강이라는 게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거구나 다시 한번 느끼고 있습니다. 건강은 잃고 나면 다시 회복하는데 더 오래 걸린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미리미리 지켜야 하는 것 같습니다. 소중했던 사람들을 그렇게 떠나보내고 나니까 곁에 있을 때 정말 잘해야 한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어요. 여러분도 곁에 항상 있는 사람들을 당연하다고 생각지 마시고 좋은 추억, 기억들을 남길 수 있도록 꼭 노력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모두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